자, 이번 시간에는 그 다이오드의 전압과 전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오드는 반도체 PN 정션으로 구성하는 대표적인 비선형 소자입니다. 전압을 걸었을 때 전류가 비선형적, 정확히는 지수함수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다이오드를 지배하는 방정식을 알아보겠고요. 다이오드를 전류를 흘릴 수 있도록 전압을 가해 주는 것을 포워드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포워드 바이어스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고, LED에서 다이오드가 켜지는 특성은 컷인 볼티지라는 걸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컷인 볼티지가 색깔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룰 다이오드 방정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오드는 우리가 공부한 대로 전압에 의해서 내부에 있는 저항이 비선형적으로 바뀌는 소자를 뜻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게 우리가 배운 다이오드의 심볼입니다. 화살표가 보이고요. 장벽이 보입니다. 여기는 화살표는 전류의 방향을 뜻하고요. 전류가 화살표 방향으로 흐른다는 걸 뜻하고, 장벽은 P형과 N형 반도체를 겹쳤기 때문에 이 내부에 디플레이션 리전이 있다. 그래서 P하고 N을 합친 정션이 존재한다는 걸 표현한다고 그림을 이렇게 택했습니다. 근데 그림으로는 간단하게 보이는 다이오드지만 전압을 걸었을 때 전류가 바뀌는 특성을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선형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비선형으로 나타납니다. 전압이 커지면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요. 전압을 낮추면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게 정상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또 전류가 굉장히 많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이오드를 이제 방정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요. 방정식 표현할 때 우리가 대부분 택하는 관계는 IV relation입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이오드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다이오드뿐만 아니고 트랜지스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관계로 이 다이오드 혹은 트랜지스터의 특성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IV 커브라고 하는 거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전압을 X로 하고 전류를 Y. 그래서 X가 이제 독립 변수가 되고 Y가 종속 변수가 됐을 때 X를 바꿀 때 Y가 바뀌잖아요. 그걸 Y는 fx 이렇게 표현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류를 예측하는데 전압을 이용해서 예측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이 주어지면 전류가 표현되도록 만들어 주고 싶은데요. 이 관계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아무리 복잡한 소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수치적으로 쉽게 말하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런 비선형 관계를 가진 소자의 IV relation을 어떻게 발견할 건가 하는 겁니다. 자, 이걸 기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다이오드의 특성을 봐야죠. 다이오드는 뭘로 만들어요? 반도체로 만드는데 반도체는 세마이컨덕터라 있고요. 반도체 종류를 나누면 도핑을 하지 않으면 불순물을 넣지 않으면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가 돼서 전류를 흘리지 못하고 결정만 완벽하게 이루고 있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기본판으로 해서 도핑을 가해줘서 이 반도체의 전도도, 그러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특성을 조정을 하는데요. 홀을 많이 발생시키는 반도체는 P타입이라 부르고요. 일렉트론을 많이 발생시키는 반도체는 N타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P타입은 홀, 구멍이 들어가서 플러스 특성을 띠고 N타입은 일렉트론, 전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띠입니다. 그래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를 앞자를 따서 P형과 N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가 서로 붙어져서
다이오드의 기본적인 특성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하고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굉장히 복잡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최종적인 방정식은 간단합니다. 우리 예상하고 다르게 굉장히 간단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하는 부분은 전압을 걸었습니다. 전압을 걸었는데 그때 얻어지는 전류가 선형이 아니고요. 어떤 관계입니까? 자, 여기 E자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Y는 EX에서 많이 본 겁니다. 여기에 뭔가 마이너스 1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간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함수는 지수함수, exponential function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할 때 거듭제곱으로 증가하는 걸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관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압을 약간만 흘리더라도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지수함수적으로 커지니까 굉장히 전류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설명하는 방정식입니다. 생각보다 다이오드 방정식이 간단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지만 하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이 다이오드 방정식은 뭘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다이오드에 대한 특성이니까 자, PN 정션이라고 하는 반도체 P타입, 반도체 N타입을 붙이게 되면 저절로 여기에 디플루션 리전이 생기고 이 디플루션 리전 때문에 전기를 가지고 가는 입자인 이 캐리어 특성이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캐리어 특성이 이 PN 정션으로 인해서 좌지우지 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러한 특성을 다 종합해 보면 우리가 다이오드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PN 정션만 우리가 잘 설명하면 되는데 PN 정션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설명을 해야 되겠고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는 일반적인 반도체,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에 도핑을 가해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반도체, 세마이컨덕터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이라 하는데요. 영어로 퀀텀 미케닉스를 하는데 퀀텀 미케닉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 세마이컨덕터 특성을 예측을 하고 그 세마이컨덕터의 도핑 특성까지 이제 집어넣어 줄 수가 있고요. 그 도핑으로 인해서 변하는 특성을 이제 PN을 이제 합쳐서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거시적으로 봤을 때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가 어떻게 변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내부적으로 보면 어쨌건 전자가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 전자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반도체라고 하는 크리스탈, 이 결정 속을 전자가 움직이는 특성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 이 예측이 쉽지 않다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고마운 사실은 최종적인 결과식 IV relation이 굉장히 간단한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지수함수 특성을 이룬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 일입니다. 하지만 이 내부에 일어나는 복잡한 일은 우리가 쉽사리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복잡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 물리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집약한 부분이 다이오드 이퀘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오드 이퀘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름다운 이 관계식인데요. 이뿐만 아니고 현실적,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다이오드 방정식, 다이오드 이퀘이션을 약간 변형하게 되면 에버스모스에 나오는 이 기본적인 트랜지스터 특성을 예측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이오드 이퀘이션은 다이오드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트랜지스터를 예측하기 위한 이퀘이션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안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지만
최종 결과는 간단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한 문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면 앞으로 배울 트랜지스터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오드 이퀘이션은 현대 물리학의 중심인 양자역학으로 이제 만들어진 건데요. 우리가 물리 시간에 배운 유명한 사람은 다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네 분의 유명한 물리학자, 우리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분부터 본다고 하면, 요분은, 자, 여기 K가 있는데요. K는 볼츠만 상수라고 하는데요. 이 볼츠만 상수를 제안한 물리학자입니다. 이 볼츠만은 통계역학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 통계역학의 기본이 되는 아이디어는 많은 사람들이 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굳이 이 최초 시작자를 택한다고 하면 볼츠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역학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자, 우리가 입자 하나 또 입자 하나가 있을 때, 입자 두 개가 있을 때 이 특성을 계산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입자가 세 개만 되더라도 복잡해지고요. 근데 반도체에 있는 입자는 개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반도체 속에 있는 전자, 입자는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를 내가 다 계산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불가능한 일을 볼츠만은 해냈습니다. 어떻게 해냈는가 하면, 물리학 문제를 그대로 푼 게 아니고 에너지가 어떻게 분배되는가에 대한 특성을 예측을 했습니다. 물론 힌트 얻은 거는 우리 화학 시간에 배웠던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런 기체들이 에너지를 어떻게 분배하는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측을 볼츠만이 했습니다. 그래서 볼츠만이 계산하니까 KT는 이 입자의 기본적인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기본 에너지는 KT가 된다는 거고, 온도가 높아지면 거기에 비례해서 기본 에너지는 높아지는데 그 비례 상수가 K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물리학, 통계역학으로 보면 더 복잡한 이야기가 있지만 이런 정도로 우리가 알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자 사진을 많이 보는데 뭐 어떤 물리학자보다도 유명하신 분이 여기에 있는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입니다. 보통 물리학자는 이름을 잘 모르는데 우리 이름도 알고 있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이름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이분은 뭐 물리학 전반을 고민해서 이제 혁신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상대성 이론으로만 아인슈타인이 유명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양자역학의 이제 시작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통계에 대한 역학, 통계역학 쪽에도 조예가 굉장히 깊고, 그 다음에 이 물체들의 이제 확산, 그러니까 디퓨전이라는 확산에 대해서도 젊은 시절에 훌륭한 논문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Q가 보이고 KT가 보입니다. 요 KT는 볼츠만이 제안했던 입자, 여기서는 이제 기체가 아니고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있는 이 전자라는 입자의 기본 에너지로 간주해도 됩니다. 기체하고 전자하고는 많이 다른데 이게 가능한가 할지 모르지만 통계역학은 통계적으로 내가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KT라고 하는 거를 Q로 나누는데 이 Q는 전하입니다. 전하인데 전자기 때문에 전자의 전하량입니다. 전자의 전하량은 계산을 해보면 굉장히 이제 작은 값입니다. 전자의 전하량. 얘를 나누게 되면 이 단위는 전압으로 나누는데요. 이게 이 온도가 가지고 있는 등가적인 전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 보면 얘는 한 26mV 상온에서, 근데 26은 외우기가 좀 귀찮으니까 25mV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전압을 기반으로 해서 반도체 내부에 있는 입자들이 움직인다. 자, 움직일 때 전기장을 받아서 움직이기도 하고
아니면 옆에 있는 똑같은 동일 전하가 나를 밀어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 내가 전기장을 받아서 움직이는 속도하고 그 다음에 상대편에 있는 이 입자들이 나를 밀어서 옆으로 이제 확산 형태로 움직이는 경우하고 그 비율이 동일하다는 것을 이제 아인슈타인이 발견을 해서 아인슈타인 관계라고 하는데요. 그 관계가 요 다이오드 방정식 유도에 쓰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브라운 운동이라고 하는 이 깨끗한 물에다가 꽃가루를 띄웠을 때 꽃가루가 막 움직이잖아요. 현미경으로 보면 그걸 최초로 이제 수학적으로 예측을 한 분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좋은 기여를 했고요. 요 세 번째 있는 분은 페르미라고 하는 또 유명한 물리학자인데요. 요분이 한 일 중에 하나는 이 반도체 속에서 자, 전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습니다. 통계 역학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많기 때문에 이제 통계 처리가 가능하다는 걸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미시 세계로 가면 그 특성이 복잡다단하게 변합니다. 에너지가 이산적으로 분포가 되고 운동량도 이산적으로 분포가 되는 요상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 볼츠만의 통계 역학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는지를 제안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페르미 분포라고 하는 반도체 속에서 성립하는 이 입자들의 운동 특성을 예측을 한 거고 그 예측을 해보니까 여기에 있는 것처럼 지수함수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안을 한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미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만든 분이기도 합니다. 요 네 번째는 어떻게 보면 생소할 분이기도 한데 이분이 이제 이 컴퓨터 시대를 연 사람입니다. 정확하게는 컴퓨터를 구성하는 트랜지스터를 만든 분입니다. 쇼클리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현재와 같은 이 트랜지스터 구현 방법을 알아내게 된 거고요. 이 트랜지스터를 굉장히 많이 모아서 CPU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쇼클리는 유명한 이제 물리학자였는데요. 이 반도체에서 PN 정션이 있을 때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종합적으로 계산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사람이 기여는 했겠지만 이 앞에 요 IS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이제 S는 saturation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saturation은 포화라고 하는데 요 포화 전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다 계산을 한 분입니다. 여기 방정식의 변수가 약간 달라졌긴 했지만 얘가 IS라고 두면 얘랑 이제 똑같습니다. 얘랑 똑같아서 요속을 보면 꽤 복잡하게 방정식이 구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세밀한 부분에 대한 것까지 종합을 해서 이 반도체 PN 정션을 설명을 했고 거기서 더 나가서 이 반도체 정션을 PNP 혹은 NPN으로 겹쳤을 때 증폭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 현상까지도 예측을 한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천재들, 뭐 여기 소개한 4명뿐만 아니고 수많은 천재들이 기여를 해서 우리가 앞에 보는 이 다이오드 방정식을 가지게 됐다고 보면 되고요. 여러분이 이제 다이오드 공부를 할 때 내가 왜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나 나나 다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참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방정식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 다이오드의 특성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다이오드의 IV 커브를 알아보겠습니다. IV 커브는 반도체 소자의 특성을 볼 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그래프입니다. 가로축이 X축이 전압이고 세로축이 전류입니다. 근데 실제적인 다이오드는
전압이 0.7V가 올라가게 되면 급격하게 전류가 커지고요. 그러니까 숏처럼 보이는 거죠. 전압이 반대 방향, 리버스로 가면 다이오드의 양극, 음극과는 반대 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데, 역방향으로 전류를 너무 많이 걸어주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전류가 커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걸 우리가 브레이크다운이라고 부르는 거고, 브레이크다운을 활용하는 다이오드는 발견자 이름을 따서 제너 다이오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다이오드는 포워드 바이어스하고 리버스 바이어스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다 표현하기 위한 관계식이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다이오드 방정식인데 지수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꽤 복잡한 방정식입니다. 이 방정식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이오드 방정식은 비선형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이용해서 회로 이론처럼 문제 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회로 이론처럼 문제 풀려고 하면 선형 방정식, 그러니까 1차 함수로 구성된 연립 방정식만 문제풀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다이오드인 LED의 전압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LED는 뭐 특별한 다이오드기는 하지만, 자, 여기에 있는 LED는 빛을 내는 다이오드일 뿐입니다. 뭐 특별하긴 하지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고, LED는 Light Emitting 다이오드의 약자입니다. 자, emit이라는 것은 발산한다는 뜻입니다. 빛을 밖으로 뿜어내는 것을 emit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LED는 이 색깔에 따라서 컷인 볼티지가 달라집니다. 컷인 볼티지라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컷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데 누가 끼어들면 컷인, 끼어들기 했다는 건데, 거기서 더 나가면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을 컷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컷인 볼티지라는 것은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전압입니다. 자, 그걸 우리가 컷인 볼티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ED의 컷인 볼티지라는 것은 LED가 이제 전류를 흘리기 시작하는 거니까 LED가 빛을 내기 시작하는 전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다이오드는 전류가 흐르는지 흐르지 않는지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류계로 재면 알 수는 있지만 전자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LED는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빛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오드의 전류 흐르는 상황을 시각적으로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자회로의 상태를 표현할 때 LED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LED는 표기할 때 일반적인 다이오드 그림에서 화살표를 바깥으로 나가게 하고요. 여러 번 강조하지만 다이오드에 있는 화살표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방향. 자, 그리고 전류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쪽에 플러스 전압, 마이너스 쪽에 마이너스 전압. 플러스 전압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전압, 마이너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전압입니다. 자, 그걸 걸어주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그러면 전압을 얼마만큼 걸어주는가도 중요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컷인 볼티지입니다. 이 다이오드가 켜지기 위한, LED가 빛을 발하기 위한 그 전압이 컷인 볼티지가 되고, 만약에 우리가 캐소드 쪽을 접지를 연결한다고 하면 애노드 쪽, 플러스 쪽은 이 컷인 볼티지만큼 전압이 높게 걸려야지 LED가 혹은 다이오드가 켜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제품을 보면 그림은 이렇게 그리지만 실제 제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LED의 애노드 캐소드, 음극, 양극을 구별하기 위한 방법은, 양극은 이 전선, 리드선이라는데요. 이 선이 좀 길고요. 음극은
길이가 짧습니다. 그래서 양극은 길이가 길고 음극은 길이가 좀 짧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게 이 LED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LED도 다이오드의 일정이기 때문에 이 다이오드의 특성을 볼 때는 IV relation 혹은 IV 커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축을 보면 가로축은 항상 전압인데요. 이 전압은 다이오드에 걸어주는 전압입니다. LED에 걸어주는 전압이라고 합니다. 다만 전압을 걸어줄 땐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노드 쪽, 그러니까 긴 쪽은 높은 전압 플러스를 걸고 짧은 쪽, 선이 짧은 쪽은 전압이 낮게, 누구에 비해서 플러스에 비해서는 전압이 낮게 걸어줘야 됩니다. 그걸 얼마만큼 크게 했는가 하는 게 가로축이 됩니다. 가로축이 되고 이 가로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에서는 흐르는 전류는 밀리암페어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색깔을 한번 보는데요. 색깔을 보면 이렇게 한번 보면 우리한테 익숙한 색깔의 순서입니다. 뭔가 하면 무지개 색깔이죠. 무지개 색깔. 그 무지개 색깔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는가 하면 에너지가 결정됩니다. 우리 예상하고는 다르게 빨간색은 에너지가 좀 약하고 파란색은 에너지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억해서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LED는 여러 가지 빛을 낼 수 있는데 보통 선택하는 게 빨간색, 그 다음에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그리고 아주 밝은 흰색, 그 다음에 적외선, 인프라레드는 적외선입니다. 적외선을 내는 다이오드도 있습니다. 이건 뭐 라이트이 아니니까 LED라 하기는 조금 그런데 뭐 포토다이오드도 조금 이상하네요. 포토다이오드는 빛을 이제 감지하는 걸 보통 포토다이오드를 하니까 어쨌건 적외선 다이오드도 여기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빨간색도 에너지가 낮은데 적외선 에너지가 훨씬 더 낮습니다. 훨씬 더 낮아요. 자, 그렇다면 에너지가 높다 낮다는 거는 전압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전압에다가 입자의 전하량을 곱한 겁니다. 그래서 전압이 높아지면 에너지도 이제 높아집니다. 거꾸로 에너지가 높아지면 전압도 높아져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파란색하고 여기에 있는 빨간색을 한번 비교해 보면 파란색은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내가 걸어줘야 되는 전압도 이제 높아요. 예를 들면 한 20mV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면 내가 4V 정도가 돼야지 파란색 LED는 켜집니다. 근데 빨간색은 약 한 1.8V 정도만 되더라도 20mA의 전류를 흘릴 수가 있고요. 그 전압과 전류의 곱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면적이죠. 이 면적에 해당하는 것만큼 빛 에너지를 발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파란색은 전압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제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자, LED는 색깔에 따라서 전류를 흘리기 위한 전압, 커팅 볼티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가까이 갈수록 더 높은 전압이 필요하고요. 상대적으로 주파수가 낮아지는 빨간색 계열로 오게 되면 낮은 전압을 걸더라도 LED를 켜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